씩 웃어. 한숨 대신 웃음이 비어져 나오는 거죠. 멋쩍어서 그래. 웃음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나? 웃음이 얼마나 웃기는데요? 길 지나가는 사람 관찰해봐. 혼자 지나가는 사람은 웃지 않아. 다 심각하게 가지. 혼자 지나가면서 웃는 놈은 미쳤다고 쳐다보잖아.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면 다 웃고 지나가. 짝지어 가는 사람들 얼굴엔 다 미소가 있어. 관찰해보라고. 웃음은 사회적인 제스처야.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머는 미학이야. 아이러니, 패러독스로서의 웃음. 어기여차 할 때 어기에는 힘을 주고 여차에는 힘을 빼거든. 여에서 쉬는 거지. 웃음의 역할이 그렇다네. 셰익스피어 비극에 나오는 어릿광대 같은 거야. 그래서 사는 게 다 희비극이야. 그러면 힘을 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평생 역동적으로 머리도 쓰고 감정도 쓰고 사셨는데 혹시 몸도 좀 쓰셨나요? 춤은 춰본 적 있으세요? 나는 춤을 안 춰. 사교 댄스 같은 거 해본 적 없다네. 그럴 시간도 없었고 파트너도 없었고 춤춰본 적 없어. 한 번도 없지. 한 번도요? 몸쓸 기회가 없으셨군요. 없었어. 기회가 없었어. 머리 쓰는 즐거움에 올인하셨군요. 내가 어디 가서 춤을 추겠나. 춤출 데가 없잖아. 댄스홀이나 마당 같은 데 사람 몰려있는 걸 싫어해. 거기 끼어 춤출 이유가 없었어. 춤추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없으세요? 없어. 대신 춤에 대해서 썼지. 막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춤을 춘 적은 없지만 춤을 쓴 적은 있으시죠. 한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나아가 인생은 춤이라고도 해요. 자기만의 바이브, 리듬으로 살자는 거죠. 목적이 있으면 걷는 게 되고 목적이 없으면 춤이 되는 거라네. 걷는 것은 산문이고 춤추는 것은 시지. 인생을 춤으로 보면 자족할 수 있어. 목적이 자기 안에 있거든. 일상이 수단이 아니고 일상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춤이라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고 사는 것이 바로 나에게는 춤이 된다네. 지금 이 순간에 불꽃인 거죠. 선생님과의 대화가 저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스트 댄스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황홀에 취해 나는 대놓고 우픈 얼굴이 되어버렸다.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고향.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야. 한 커트의 프레임이야. 한 커트 한 커트 소중한 장면을 연결해보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지. 이익을 내려면 관심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나는 오랫동안 화려한 패션지에서 일했다. 내 27년 기자 경력 중 21년이 패션지에서의 삶이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의상, 색깔로 늘어선 화장품, 파티, 유명인사, 사진작가와 스튜디오 카메라, 조명, 샴페인, 과장되게 친절한 홍보, 전문가들의 웃음 속에 둘러싸인 채로 내 삶엔 신용이 많았다. 완벽하게 꾸며진 세트에서 비현실적인 가격의 옷을 입고 미소를 짓는 서구의 모델들. 그 모습이 내가 재현하려는 비주얼이었고 사진 작가와 촬영, 스태프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 그것을 베꼈다. 내 삶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그 물에 한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안도했던 시절. 한편으론 마치 그 탐스러운 것들의 초연한 척 진지하고 교양 있는 글로 나를 포장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 다리를 딛고 그림처럼 서 있는 홍학처럼 비단과 누더기를 함께 기운 천 조각처럼 나의 내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균질했고 아슬아슬했다. 내 고향은 달동네. 너무 비루해서 반짝이는 거라곤 별빛밖에는 없지. 가난과 결핍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린 시절부터 신용이 체질화된 삶을 살았던 나는 그 신용이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에 버블 끼인 청담동을 떠나 잉크 냄새 진동하는 광화문에 정착했다. 내 인생의 거품 경제 시절은 지나갔지만 한동안 나의 환경을 지배했던 럭셔리가 무엇인지 스승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값비싼 물건이 아니고요. 아니야.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깃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세일해서 싸게 산 다이아몬드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루비 반지 중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한가? 남들이 보기엔 철진한 구식 스카프라도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귀하잖아. 하나뿐이니까. 우리는 겉으로 번쩍거리는 걸 럭셔리하다고 착각하지만 내면의 빛은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아. 거꾸로 빛을 감추고 있지.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지. 이야기가 많은 인생이 럭셔리한 인생이라는데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패션지에서의 삶이 신용이었다 해도 실감나게 신용해서 내 경험이자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 또한 의미 있지 않겠는가 스스로 위로하며.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선생님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인생을 사셨네요. 88년 인생 전체가 스토리텔링으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후에도 이어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니 내 육체의 DNA는 자식들에게 생물학적으로 이어지겠지. 자네가 말한 대로 내 이야기의 DNA는 책의 저작권이 70년이니 내가 죽어도 70년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 명예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재미가 없었을 거야. 좋아서, 재밌어서 했어. 모든 일이 그래. 재밌어서 하면 저절로 이익도 된다네. interest라는 영어 단어는 관심, 재미라는 뜻도 있지만 이익, 이자라는 뜻도 있어. 우리가 이자를 내려면 애초에 관심 있는 것, 흥미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 인터레스트가 출발이지. 그게 모든 일의 순서고 이치라네. 선생님의 평생 인터레스트는 글쓰기, 스토리텔링이었고요. 그렇지. 글을 쓸 때 나는 관심, 관찰, 관계. 평생 이 세 가지 순서를 반복하며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네. 관심을 가지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을 하면 나와의 관계가 생겨. 그러니 이야기를 낳는 지금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선생님은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는 항상 대화 속에 만들어지나요?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게 위대한 철학이 왜 대화에서 나왔겠나? 대화는 변증법으로 함께 생각을 낳는 거야. 부부가 함께 어린아이를 낳듯이 혼자서는 못 낳아. 자식을 함께 낳는 것, 그게 대화라네. 내가 혼자서도 그 과정은 모두 대화야. 내 안에 주체와 객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거지. 자문자답이야. 그래서 모든 생각의 과정은 다이얼로그일세. 과거엔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다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제 이 글은 내 거야. 단언하지도 않아. 따져보면 내 이란 없는 걸세. 모든 텍스트는 다 빌린 텍스트야. 기존의 텍스트에 반대하거나 동조해서 덧붙여진 것이거든. 텍스트는 상호성 안에서만 존재해. 인터의 산물이군요. 그렇지. 내 이야기 또한 자네의 말과 어우러져 의미가 분명해지고 새롭게 해석될 거라고 믿네. 요즘 들어 더욱 대화의 위대함을 느껴. 과거엔 그렇게 안 느껴졌다는 말로 들립니다. 과거엔 에고가 강해서 나를 앞세웠지. 말년에 깨달은 거라네. 내 글은 반만, 내 글이라는 걸. 언젠간 소설가 체이노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한 이야기를 어디엔가 글로 썼더라고. 그런 것도 서로의 텍스트가 섞인 형태이지.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닌 한 커트의 프레임. 어떤 대화였습니까? 그것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네. 내가 그랬지.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웃겨주려고 한 이야기였는데 농담 속에 진실을 말해버렸어. 죽음이라는 거 거창한 거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어릴 때 엄마는 밥이고 품이고 생명이잖아. 이제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는 부름이야. 그렇게 보면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지. 엄마 곁
원래 있던 모태로의 귀환이니까. 어머니 곁으로. 그래,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과정이 그래. 아기 때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지. 그러다 대문 밖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친구들하고 정신 빼놓고 놀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지. 그러다 부르면 화들짝 놀라서 원 위치로 가는 거야.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거라네.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탄생의 그 자리로 가는 거라네. 그래서 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야. 까마귀 소리나 깜깜한 어둠이나 세계의 끝, 어스름 황혼이 아니지. 눈부시게 환한 대낮이지요. 5월에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지. 장미밭 한 복판에 죽음이 있어. 세계의 한 복판에 생의 가장 화려한 한 가운데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야. 고향이지. 그 말이 왜 이토록 아름다울까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서, 밤이 아니라 대낮이라 그렇지. 그 모든 이치를 관심, 관찰, 관계의 맥락으로 깨달으셨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관심이 최우선이었어. 4, 50대 되니 관찰을 알겠더군. 늙어지니 관계가 남아. 관계가 생기려면 여러 대상에 한꺼번에 기웃거리면 안 돼. 데이트하는 곳에 가봐. 10명 있어도 한 명만 보이잖아. 그 한 명만 관찰하는 거잖아. 사진 찍을 때 전체 풍경이 잡혀도 내 눈이 가는 한 곳에 초점 맞추듯이 어차피 우리는 전체를 찍을 수 없어. 죽기 직전 눈앞에는 인생이 파노라 필름처럼 펼쳐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닐세,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야. 한 커트의 프레임이야. 한 커트, 한 커트 소중한 장면을 연결해 보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지. 한 커트의 프레임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져. 찍지 못한 것, 버렸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연결돼서 돌아오기도 해. 인생이 파노라마가 아니라 한 커트 한 커트의 연결이라는 말이 새로웠다. 3D 영화가 아니라 마치 흑백 무성 영화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억의 극장에 저장되고 있겠지. 그리고 어느 날 가장 환한 대낮에 가장 눈부신 순간에 편집되어 펼쳐질 테지.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혼자 쓴 글인 줄 알았지만 글도 말도 함께 나은 것이었다는 깨달음이요. 젊을 때도 그걸 알았지만 안다는 것과 깨닫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였어. 천지 차이야. 지금은 몸으로 그 사실을 느끼고 있다네. 특히 나처럼 환자가 되면 그 느낌이 더 강렬해. 건강했을 때는 혼자 걸어 다녔는데 요즘엔 가끔 부축을 받거든. 평생 혼자 걸을 줄 알았는데 지팡이의 도움을 받고 부축해주는 이가 나타나더라고. 그렇다고 몰락하고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이 됐을까? 아니야. 반만 의존하잖아. 업혀가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업혀가는 건 죽음이지. 완전히 의존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상호성을 느끼고 있다네. 지팡이에 무게를 실으면서 중얼거리는 거야. 완전히 독자적인 힘이라는 게 없구나. 선생의 고백처럼 이미 다 알던 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지각은 저 아래서부터 꿈틀댄다. 젊어서도 알았지만 늙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육체의 명료성과 지각의 명료성은 그렇게 가뭄에 비 내리듯 서로의 상호성으로 몸을 적셔 늦지 않게 우리를 지혜의 바다로 이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실내에서도 멋진 베레모를 쓰고 앉아 있는 그를 보고 있으며 때때로 우리의 파괴라는 글로 문단을 뒤집어 놓던 시절의 젊은 이어령이 떠오른다. 날렵한 턱선의 수려한 콧날, 그리고 여기와 저기를 동시에 바라보는 검은 눈동자, 흑백 사진 속의 잘생긴 사내. 그러다 문득 돌아서서 서가에 책을 가지러 갈 땐 일본의 차가운 다다미방
안진뱅이 책상에 앉아 축소 지향의 일본인을 쓰던 당신의 외로운 등이 만져지곤 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그의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수척해졌고 점점 식욕을 잃어갔다. 함께 앉은 점심 식탁에서 빈 수저를 달그락거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눈 괜시레 장난이 치고 싶어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이제 사랑과 연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젊은 날의 이어령은 어떻게 사랑했나요? 나는 연애를 제대로 못했어. 관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제대로 했겠나? 관찰하면 연애 못해. 콩깍지가 씌워서 훅 빠져들어야 연애를 하지. 대학 다닐 때 사랑할 뻔한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다. 네. 서로 호기심이 있었고 얘기도 잘 통했지. 그런데 운 나쁘게 전차를 탄 거야. 전차를 안 탔으면 연애가 됐을지도 모르지. 전차가 왜요? 둘이 꽤 가깝게 동그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아직은 서먹한 사이야. 얘가 호감이 있구나 정도만 느끼는 사이지. 그런데 벼랑간 전차가 확 서는 거야. 옛날 전차가 그랬어. 그 여학생이 순간 균형을 잃고 자세가 흐트러지잖아. 꿈틀하는 움직임. 그 안에 육체성. 고양이 같거나 자벌레 같거나. 맙소사 그 순간의 관찰을. 그런 느낌이 오니 연애 감정이 싹 가시는 거야. 하하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어쨌든 난 그랬어. 플라토닉 러브하고는 다르지만 정신에서부터 시작했거든. 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던 여학생이 화장실에 나오는 걸 보면 질색하잖아. 아니, 저 선녀 같은 분이 우리랑 똑같이 똥을 싼다고? 어려서 미숙한 거야. 커서도 그러면 정상이 아니지. 성인이 되면 DNA의 생식 본능에 따라 그 여자의 모든 게 신비해 보이는 콩깍지가 시거든. 그런데 나는 커서도 그랬어. 딱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이야. 허허.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한 사랑의 장면이 2개 있는데 이야기해 줄까? 어서요. 또 전차 얘기야. 옛날에는 도시체험이란 게 다 전차야. 전차 칸에서 다양한 도시의 사건이 벌어졌지. 카페나 등산로가 아니라 다 전차 칸이었어.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가는 동안의 일이야. 거기서 소매치기 당해 알거지도 되고 거기서 원수도 만나고 눈이 맞아 결혼도 해. 도시의 이야기는 전차의 이야기였어. 나는 밤늦게 도서관이나 친구 집에 있다가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했다네. 용산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거꾸로 효자동, 청화동 쪽이 종점인 노선이 있어. 그 전차가 남대문 옆에서 마주치며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 손 내밀면 건너편 전차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막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지. 여기저기 술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바깥 남대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때 바로 내 눈앞으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한 여학생의 눈이 다가온 거야. 반대편 효자동 쪽으로 올라가던 전차칸에서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였지. 전에 봤던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 여학생이 누구였는지 나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날 밤 건너간 전차에서 서로의 검은 눈동자가 완벽히 일치했다가 비켜가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네. 신비롭군요. 2번째로 백화점 로비에서 였어. 6살 무렵에 아버지를 쫓아서 서울에 왔었지. 화신백화점 로비에 애들이 타고 놀던 말이 있었어. 동전 넣으면 움직여서 아이들이 고삐 잡고 타는 그런 말 있잖아.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타라고 동전 넣어주시니 엉겹결에 올라탄 거야. 나는 갈색 말을 탔고 내 상대편 여자아이는 빨간 말을 탔어. 차양이는 모자를 쓴 예쁜 소녀였다네. 그런데 말이 덜컹 움직이니까 그 소녀가 무서워서 말목을 붙잡고 우는 거야. 부모들은 아이를 달래느라 나를 가리키며 그랬지. 괜찮아, 제발 아무렇지도 않잖아.
순간 그 아이가 애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네. 말은 움직이고 눈물은 쏟아지니 믿을 건 너밖에 없다는 눈으로. 나도 무서워 죽겠지만 그 아이가 날 보니 안타까워서 괜찮니? 내가 도와줘? 하는 눈빛이 되더라고. 그렇게 그 애가 나를 보고 내가 그 애를 바라봤어. 그 소녀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 아이인지, 지금 살았으면 뭐하고 있을지 나는 몰라. 전착한의 그 여학생처럼 영원히 모르지만 지금껏 잊히지 않아. 두 장면이 내게는 가장 순수하고 신비로운 사랑이었네. 아, 그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김각섭의 시 구절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못 본다는 마음이 더 애절해지는 거죠. 한 번밖에 못 만난다. 그건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가슴이 저며오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은, 오늘 이 하루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때 내 앞에 연필 한 자루도 바삐 걸어가는 행인 한 사람도 새롭게 보이는 거야. 마치 사형수가 보는 세상을 보는 거지. 사형수라는 말에 마음이 아렸다. 죽음을 앞둔 마음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5분 전에 쓴 글 봐. 사형수한테는 쓰레기로 아름답게 보인다네. 다시는 못 보니까. 날아다니는 새, 늘 보는 새가 뭐가 신기해? 다시는 못 본다. 저 새를 다시는 못 본다. 내 집 앞마당에 부는 바람이 모공 하나하나까지 스며간다네.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며 곳곳에 바람 한 줄기도 허투루 마실 수 없는 거라네. 그래서 사형수는 다 착하게 죽는 거야. 마지막이니까. 아까 내가 깨달음이라는 얘기했었지? 평소에 알던 것과 몸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다르다고. 너와 나 사이에 얇은 벽이 있다고 내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나? 그런데 그 벽이 딱 바늘구멍만큼 뚫리는 순간이 있어. 타자와 내가 하나가 되는 흔치 않은 순간이 있다네. 선생님은 그 바늘구멍을 사형이라 부르는 건가요? 그것을 사랑이라 할까, 상호성이라 할까? 어린 나 흔들리는 말 위에서 젊은 날 스쳐가는 전착 안에서 불쑥 하나가 된 순간을 맛보셨군요. 그런데 선생님, 감나물려가 하는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더 보탤 말씀이 없으신지요? 그런 건 다 책에 써 있잖아. 거기서 다 확인들을 하잖나. 나는 사람들이 책 읽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네. 내가 모르는 걸 발견하려고 읽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걸 확인하려고 읽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은 확인하려고 읽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다니 안심해도 되겠어. 이게 진리지. 내 생각이 맞았네. 그런데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생각이 아니야. 상기하는 거지. 이미 알았던 것을 깨워서 흔드는 거지. 책이라는 건 그렇게 흔들어주는 역할을 해. 머리를 진동시키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머리를 쿡 치는 책들이 있어. 굳은 머리에 아예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거지. 알고 보면 콘크리트 양생하는 거야. 그러니 내게 보편적인 거 말고 새로운 걸 물어보게. 바보의 쓸모.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탕자 돌아오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선생님에게 얼마나 새로운 사랑인가요? 눈을 빛내며 성경은 참 새로워. 정말 새로워. 성경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새롭다는 거지요? 우리는 상식이 완전 뒤집거든. 성경처럼 우리의 상식을 통째로 뒤집는 책은 없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얘기지.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지. 성한 자식보다 학교 안 다니고 말썽 피운 놈이 눈에 밟히거든. 그게 사랑이잖아. 회사에서는 무능한 놈하고
무능한 놈 해고하면 돼.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못 바꿔. 다른 애기로 바꿀 수 있어. 다른 애하고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잖아. 그게 한 마리 양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얘기야. 숫자로 따질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양은 장사하는 주인의 입장을 보면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늑대가 99마리 양을 다 먹어버리면 어쩝니까? 이보게, 성경의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나. 자네한테 효도하는 큰아들 놔두고 집 떠났던 작은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니 반가워하잖아. 탕자이기 때문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은 아홉 마리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은 왜 못하나? 99마리 양은 제자리에 풀을 뜯어먹겠지.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한 놈은 늑대가 오나 살피고 저 멀리 낯선 고향 향기를 맡으면서 지멋대로 돌다가 길을 잃은 거잖아. 저홀로 낯선 세상에 대면하는 놈이야. 탁월한 놈이지. 때로 몰려다니는 것은 그 아홉 마리 제 눈에 풀만 뜯겠지. 목장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 게 존재했어. 호공에 날아가던 단도처럼 존재했어. 나는 스승의 말에 뒷골을 서늘해졌다.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이렇게 혀를 찌르시면 어떡합니까? 그 길의 양은 자기 자신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지평선을 보았네. 목자의 엉덩이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목자를 바라본 거지. 그러다 이 길을 잃은 거야. 남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면서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은 혼자 길을 찾아 헤매는 살아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나. 길 잃은 양은 그런 존재라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종교조차 문학이었다네. 신학에서 니은을 빼면 시학이잖나. 보틀레어도 니체도 나는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읽었지. 부모 입장에서 시키는 대로만 사는 효자보다 존재하겠다고 아버지를 울타리를 박차고 나갔다 돌아온 자식이 얼마나 더 장하고 측은하겠냐고. 그가 탕자가 변호인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집을 나가서 자수성가한 아이가 울퉁불퉁해도 자기 금덩이를 캐고 돌아온다고. 목장에 물려받은 유산 상속은 유산세 내고 몇 푼 안 남겠냐고. 자기 집 목장에 없는 쓴 열매라도 따온 탕자가 인간을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앙드레 지는 탕자 돌아오다가 생각납니다. 앙드레 지드가 38살에 쓴 단편 탕자 돌아오다라네. 그걸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마 못한 말은 어머니에게 고백하지. 나는 아버지가 잡아주는 기름진 양보다 가시밭을 헤매다 굶주림 속에 따먹은 썩은 아가페 열매가 더 달았어요라고. 앙드레지드는 이런 경지를 모르는 문학은 못하네.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할지는 몰라도 문학은 못하네. 동생과 형에 대하도 말할 수 없이 깊어. 동생이 그렇지. 집 나간 형이 생각하고 그 꿈을 꾸며 살았는데 형이 오면 나는 어떡하냐고. 미안하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떠나라.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돌아오지 말아라. 낯선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살아라. 내가 도와주마. 새벽에 떠나는 동생은 형을 도와줘. 돌아온 탕자는 형이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말은 그거잖아. 계단 헛디지 마라. 발밑 조심해. 쓰러지면 돌아오지 못해. 지드는 탕자 돌아오다를 쓰고 기독교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네. 나는 생각이 달라. 이 정도의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예수님은 뭐하러 믿나? 예수 자체가 예수잖아. 보통 사람은 눈에는 예수가 바보가 아니고 뭐겠나? 바보니까 그렇게 죽지. 내가 그렇게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앙드레 지드의 이 바보스러움, 스티브 잡스의
stay foolish라고 할 때 그 바보스러움은 자네는 깨달아야 하네. 바보로 살아라. 어? 뭐지? 왜 울리죠? 이제 괜찮은데 해보세요. 아, 예. 신념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라. 그 바보의 삶은 선택인가요? 운명인가요? 그 바보스러움은 타고나지. 바보는 그 바보스러움으로 다른 길을 간다네. 무슨 말이지요? 내가 문화부 장관하던 시절에 그 바보를 비유해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 그 연설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만들었거든. 농림부 장관, 동자부 장관들이 문화부에만 전문학교 특권을 준다고 들고 일어났을 때 한 이야기야. 들어볼 텐가? 좋지요. 저도 바보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정원식 총리 시절이었고 곧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었어. 예술학교 만들고 그만두려고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각 직전에 안건을 올렸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나한테 딱 5분을 줬어. 그게 한예종 탄생 5분의 비사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지. 동자부 장관, 당신이 그랬지요? 문화부에만 학교 만드는 특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좋아요. 당신이 어린애 낳았는데 그 애가 기저귀 찬 채로 여기 파라 하면 석유 나오고 저기 파라 그러면 가스 나오고 그런 애가 있어요? 있다면 에너지 학교 만드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 농림부 장관, 당신이 어린애 낳았는데 6살도 안 된 애가 하루에 10명이 심어야 할 모를 혼자 심으면 농림학교 만드세요. 맞나요? 이거? 응. 그런데 문화 영역에서는 4살짜리 모차르트와 피카소가 나와서 아버지 그거 틀렸어요 하고 가르쳐요. 이런 천재들을 보통 애들처럼 길러서 대학 입학시키자고요? 그 사이 아이는 다 망가져요. 천재가 있으면 특별교육 시켜야 해요. 특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한 애들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쓸모를 못 찾은 놈에게 눈곱 하나 떼서 붙여주면 그 아이가 화가가 되고 귀지 좀 후벼서 넣어주면 그 아이가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너 세상 나가면 쓸모없다. 조롱받을 테니 내 눈곱으로 미술 해먹어라. 너 세상 나가면 이상한 놈이라고 왕따 당할 테니 내 귀지로 음악 해먹어라. 그게 예술가예요. 예술가들은 그 재능 빼면 세상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해서 범죄자 돼요. 그러니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에요. 학교 만들어주는 게 자비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 웃고 잠시 침묵했어. 총리가 그럼 통과된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때린 거야. 그 순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생겨났다네. 한예종 아이들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오면 내가 그래. 너희들이 5-minute kids 5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야. 신의 눈곱, 신의 귀지를 몸에 붙이고 태어난 아이들이군요. 그래서 바보야. 쓸모를 따지는 인간 세상에서는 바보지. 나는 신의 뜻과 바보의 쓸모를 아는 선생을 존경을 머금고 바라보았다. 사는 동안 외롭고 황홀했을 또 한 명의 바보를, 바보 이어령과 세상의 모든 바보를 애틋해하는 스승 이어령을, 위격이 다른 두 개의 소명을 감당한 천재를, 불을 머금은 불처럼 불현듯 그가 알바트로스 이야기를 꺼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다네. 날개가 1-2미터 되는 큰 새 말이지요. 그래.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 때는 눈부시지만 날개가 커서 땅에 내려오면 중심을 못 잡고 기우뚱거려. 사람이 와도 도망 못 가고 쉽게 잡혀서 바보새라고 한다네.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알바트로스가 땅에 내려오면 바보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술가야. 날아다니는 사람을 걷지 못해. 예술가들은 나은 사람들이야. 시인 보들레르처럼, 이상처럼. 그들은 알바트로스에서 자기를 본 사람들이지. 지상에서 호랑이처럼 늑대처럼 이빨 있고 발톱 있고 잘 뛰는 놈이라면 예술가가 되겠나. 알바트로스니까 예술하는 거야. 스스로 알바트로스라고 느끼시는지요? 내가 알바트로스라고? 아니야. 장관도 하고 큰 집에 살고 비서도 기사도 있잖아. 나는 알바트로스가 아니야. 오히려 알바트로스의 큰 날개를 잘라서 걷기도 잘해. 100m도 뛴다고. 그런데 잃어버린 반쪽 날개, 잘려진 날개.
하늘을 날던 그 날개의 기억을 갖고 살아. 날개가 반쯤 남은 채로 살지. 그런데 말이야, 알고 보면 다들 똑같아. 이 세상에 영웅은 없지만 영웅이 있다고 생각하면 용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자의 문화를 만드는 것처럼 반쪽 날개로라도 날아보려고 소설을 쓰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는 자들이 예술가라네. 예술에 한정시키지 않더라도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타고나. 모든 아이들이 다 타고나. 천재로 태어나서 둔재로 성장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천재라네. 그 재능을 어머니가 줬겠어? 아버지가 줬겠어? 학교 선생님이 줬겠어? 하늘이 준 거지. 태아는 하늘이 준 재능으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아. 그리고 태어날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나온다네. 제왕절개 수술하지 않는 한 그래. 아이는 스스로 태어나는 거야. 엄마의 의지로 낳는 게 아니야. 아이가 아이의 의지로 나온 거지. 생일날이 그 의지와 힘이 가장 만개한 날이야. 출생일만은 하느님이 주신 날짜 중에 내가 골라서 나온 것이거든. 그 이후로는 전부 남의 간섭과 보호를 받고 산다네. 이미 이전 세대가 정해준 코스를 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도 잘 못 고르잖아. 선택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지.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책임도 남에게 전가할 수 있거든요. 선택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도 인간답게 사는 재능인 것 같습니다. 제 머리로 선택한다면 그렇지. 그런데 요즘에 생각도 좌우로 진영을 나눠서 정해주더구만. 저건 좌니까 빨갱이, 저건 우니까 꼴통, 자판기 비슷해. 정이냐 불이냐도 진영에 따라 답을 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세. 지금 내가 자네와 이 정도 대화를 하는 것도 내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네. 답이 정해져 있으면 대화에서 뭘 하겠나. 자네가 만약 내일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내 대답은 달라져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의 대화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내일 이 대화를 나눴다면 오늘 같지 않았을 것세. 그래서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 지금 여기. 나는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신념 가진 사람을 주의하게나. 큰일 나. 목숨 내건 사람들이거든. 신념이 위험한가요? 위험해. 신념처럼 위험한 게 어딨나. 왜 위험하죠? 육탄 테러하는 자들이 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네. 나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800만 명 유대인을 죽였어. 관점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인간사인데 예스와 노만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든. 메이비를 허용해야 하네. 메이비가 가장 아름답다고 포크너가 그랬잖아. 메이비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거야.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면 뭐하러 살 텐가? 진리를 다 깨우치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네. 이제 다 끝났잖아. 서울이 목표인 사람들은 서울 오면 끝난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유지, 반환지가 있을지언정 목표는 없네. 평생을 모험하고 방황하는 거지. 길 위에서 계속 새 인생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길의 본질이 그래. 끝이 없어. 이어지고 펼쳐질 뿐. 왠지 야속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물었다.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 길 위의 인생은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신념은 거짓 안식일지언정 비빌 언덕이라도 되는데 말입니다. 신념에 기대 사는 건 시간 낭비라네. 말 그대로 거짓이야. 신념 속에 빠져 거짓 휴식을 취하지 말고 변화무쌍한 진짜 세계로 나와야 하네. 평생 안식이 없더라도요? 여행자가 될 텐가 승객이 될 텐가 그것부터 결정해야지. 승객은 프로세스가 생략돼 있어. 비행기 타고 한숨 자고 나면 뉴욕이지.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인생 프로세스를 생략한 사람이야. 목표만 완성하면 끝이지. 돈이 신념이다? 백만장자 되고 나면 어떻게 살 거야? 집 한 채 갖는 게 목표다? 집들이 하고 나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집에 안주하면 안 되나요?
프로세스, 집이 아니라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나. 나는 멈추지 않았네. 집에 정주하지 않고 끝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녔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자체에 있는 거라네. 역설적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일밖에 남지 않아. 그래서 돈키호테는 미쳐서 살았고 깨어나서 죽었다고 하잖아.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일 수도 있어. 하하.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기어이 유언의 레토릭으로 이런 역설을 모르면 인생 헛산 거라니까 꿈이라는 건 빨리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지속하는 거야. 꿈 깨면 죽는 거야. 내가 왜 남은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겠나. 죽고 나서도 할 말을 남기는 사람과 죽기 전부터 할 말을 잃은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인가.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라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네. 10년 전에 할 말 다 하고 덩어 반복하는 사람은 유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죽음 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스승은 일갈했다. 목이 마른지 그가 물을 한 잔 들이켰다. 나는 머리통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다. 존재했어? 라는 질문만큼이나 죽음 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인중에도 땀이 고였다. 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선생의 말은 둥글면 둥근 대로,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모두 연결되고 이어져 하나로 만났다. 남의 신념대로 살지 마라. 방황하라. 길 잃은 양이 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의 성경 구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길을 잃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은 깊고도 깊어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다. 그것은 용기의 과제이기도 했고 믿음이 문제이기도 했다. 길을 잃어도 영영 미아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거친 길에서 내 손으로 따먹는 열매. 그 열매에서 맛보는 목자의 은혜와 마침내 성숙한 탕자로 돌아올 집이 있다는 안식까지. 그것이 눈보라치는 우주의 회오리 속에서 기어이 자기를 사는 인간의 아름답고 기구한 운명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나는 괜스레 울컥해져서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스승이시군요. 스승의 굴레에조차 나를 가두지 말게. 나를 전 국민의 스승으로 추앙하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라네.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 그의 머릿속에서 또 한 번 상쾌한 도움 닫기가 일어났다. 새로운 땅에서 또 하나의 우물이 파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사실은 뭐지요? 나는 계몽도 영광도 멀리하네. 그저 내가 좋아서 할 뿐이지. 88 올림픽 폐막식 행사만 해도 사람들은 날더러 애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네. 누가 날더러 마음껏 놀라고 그 넓은 운동장을 주고 전 세계인을 관객으로 몰아주겠나. 결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아니야. 너무 즐거워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신나게 일한 거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그 자체의 즐거움에 빠지셨군요. 그 즐거움의 결과가 애국이 된 거고요. 신기합니다. 나를 위한 놀이가 남을 위한 일이 되는 그 순수한 자기 몰두의 사이클이. 그와 관련해서 내가 매우 중요하고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네. 또 무엇을 발견하셨는데요? 강화도의 화원석이 유명하잖아. 꽃 화자에 문자 써, 화문 써이거든. 그런데 나는 무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아서 그걸 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 무문석이 더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따졌네. 이보시오. 어째서 손도 덜 가고 단순한 이 문무석이 더 비쌉니까? 모르는 소리 마세요. 화문석은 무늬를 넣으니 짜는 재미가 있지요. 무문석은 민자라 짜는 사람이 지루해서 훨씬 힘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무릎을 쳤어. 화문석은 짜는 과정에서 무늬 넣을 기대감이 생기고 자기가 신이 나서 짜. 반대로 무문석은 오로지 완성을 위한 지루한 노동이야. 변화가 없으니 더 힘든 거지. 인생도 그렇다네.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면 고역이야. 의식주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산다면 평생이 고된 인생이지만 고생까지도 자기만의 무늬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해내면 가난해도 행복한 거라네.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 내 인생이 무문석이 될지 화문석이 될지 그 차이가 뭔 줄 아나? 리빙과 라이프야. 의식주와 진선미지. 월급 더 많이 받고 자식이 더 좋은 학교 가고 이게 목적이 되면 그건 리빙이야. 진선미에서 오는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돈은 더 벌지 몰라도 인생이 내내 고된 거야. 진선미를 아는 사람은 밥을 굶어도 웃는다네. 공자가 그러지 않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식사를 잊어버린다고. 자는 걸 잊고 먹는 걸 잊고 의식주를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진선미의 세계고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다움의 세계야. 하문석이 되라는 말씀이시죠. 자기의 무늬를 짜면서. 그렇지. 그게 아이덴티티드거든.
자기 무늬의 교본은 자기 머리에 있어. 그걸 모르고 일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죽을 때 되면 응급실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사라지는 삶.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 설거프지 않나?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무늬를 살게. 그런데 선생님, 세상에는 모문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다움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민자로 그저 착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들어보게. 착실한 노예가 있어. 시키는 대로 해도 되니 이 노예는 행복했네. 하루 지나면 또 해 뜨고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세상에 이렇게 편한 삶이 다 있나 좋아했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감자씨를 뿌리고 거두고 쌓았어. 어느 날 주인이 말했네. 큰 감자는 오른쪽 구덩이에 넣고 작은 감자는 왼쪽 구덩이에 넣어라. 그 노예는 해가 떨어지도록 들에서 돌아오지 못했네. 엉엉 울고 있었어. 주인이 물었지. 성실한 내가 왜 이런 쉬운 일을 못하고 울고 있느냐. 주인님, 감자를 잡을 때마다 이걸 큰 감자로 넣을지 작은 감자로 넣을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저에게 이런 일은 시키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 정해진 대로 살면 그게 행복일까? 아니야, 가짜 행복이네. 길 잃은 양이 된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큰 감자와 작은 감자의 기준을 만드는 일이라네. 한문석을 짜는 일이야. 돈을 받는 노동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자기만의 성취의 기준이 있어. 그때 비로소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나는 거야. 예술가가 되는 거야. 노동을 하는 순간에도 예술을 하고 있는 거야. 올림픽 때 내가 운동장에서 무엇을 보여줬나? 6살짜리 한 아이가 자기 혼자 굴렁쇠를 굴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굴렁쇠는 굴리면서 파란 잔디 위를 지나갔잖아. 그게 노동인가 놀이지. 이해할 수 있겠지. 내가 억만금을 줘도 단체로 흔들면서 신념을 전시하는 매스게임하고 그 놀이를 바꾸겠나? 안 바꾸죠. 절대 안 바꿔. 그게 내 일생인 거야. 매스게임 하지 않고 굴렁쇠를 굴리며 산 삶. 그것을 자와 우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보면 안 돼. 자본주의라도 노동은 재미없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면 노예되는 거야. 노예는 사회주의에도 있고 자본주의에도 있어. 반대로 예술은 사회주의에서도 할 수 있고 자본주의에서 할 수 있어. 단 그러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해. 길을 일탈해서 길을 잃은 자유가 있어야 해. 그게 선이든 악이든 일단 나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신에 가까운 자유의지를 갖게 된 거야. 신이 그것을 허락한 거야. 신은 자유의지를 가져도 실수를 안 하는데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악도 선도 행한다네. 그래서 선악과야. 그게 인간의 원죄인 거야. 그 모든 배경을 알고 이제는 자네가 답할 차례야. 네, 무슨 답을? 자네 우문석 잘래, 화문석 잘래. 순식간에 화살이 내게로 왔다. 이 대화가 노동이 될래, 예술이 될래. 그게 자네에게 달려있네. 책 나와 보면 알겠지. 자네가 노동한 건지 예술한 건지. 쫄지 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말을 나눴어. 내년 3월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때 책을 내라고. 살아있을 때는 내지 마. 살아있을 때 내면 내가 멋쩍잖아. 선생의 환한 미소를 지켜보며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혜정님 읽어주세요. 고통에 대해서 듣고 싶나? 인간이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네. 인간이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라네. 카오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쓴 특수 청소부 김환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김환은 고독사, 범죄 현장 등 여러 이유로 생명이 떠난 죽은 집을 저장 강박증으로 오물이 쌓인 쓰레기 집을 청소하는 일을 했다. 코를 찌르는 죽음의 냄새와 카오스가 돼버린 쓰레기 집을 무릎 꿇고 앉아 찬찬히 정리하는 그 일을 그는 언두잉 혹은 컨트롤 Z라고 명명했다. 그가 하는 일은 한 공간의 기억을 돌이켜 아무 일도 없었던 이전의 텅 빈 상태로 복원하는 일이다. 누구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사무쳤다.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부탄가스와 신문지를 분리수거했던 사람, 셔츠 색깔까지 맞춰 행어에 정리했던 사람, 전화로 자기 죽음의 청소 견적을 물은 뒤 세상을 떠난 사람,
끝까지 폐에 끼치지 않고 주변을 청소하려 했던 그들의 고독, 결벽, 자책이 아프게 만져졌다. 그 반대편에 냄새 피우며 사는 쓰레기집 사람들이 있었다. 무질서 속에 웅크리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SOS를 쳤다. 오줌과 똥과 명품 가방과 배달 음식이 범벅이 된 병적인 쓰레기 산이 치워지면 그들은 그 거짓말 같은 무의 상태에 감격했다. 다시 시작할 희망이 생겼다고. 왜 어떤 이는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혼돈의 쓰레기 더미에서 탈출하고 어떤 이는 스스로를 폐기물로 정리하며 더 큰 죽음의 카오스로 뛰어들었을까? 죽은 자의 정돈된 절망과 산자의 어지러운 희망 사이에서 나는 잠시 현기증이 일어났다. 세상은 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린다. 어쩌면 정리의 문제는 내 삶의 컨트롤 키 같은 문제다. 이혜영 선생님의 공간은 항상 정돈돼 있었다. 문 앞에 슬리퍼는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서가에 꽂힌 책들은 키높이에 맞춰 반듯했다. 손님용 긴 테이블엔 항상 과일과 초콜릿 등의 다과가 놓여 있었다. 북악산의 긴 빛이 들이우는 1인용 책상, 안쪽에 응접실, 소파 옆에 놓인 설치 미술 형태의 명함나무, 화장실 옆 장식장 위에선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이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슬프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끔은 선생님의 원고가 테이블 위에 30cm 높이로 도열해 있을 때도 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책 저작물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고 싶어 하셨고 여러 출판사의 저작권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 하셨다. 선생님의 병세가 전해질 때마다 촉은 좋은 사람들이 방송과 기사, 유튜브 영상으로 선생의 마지막 지혜 부스럭이라도 쓸어 담으려고 이리저리 인맥을 동원해 평창동을 놓고 했지만 정작 당신이 원하는 방대한 전집 컬렉션 정리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나는 간간히 선생님이 내비치시는 서운함에 몸둘 바를 몰랐다. 정리정돈의 욕구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걸까요? 선생님 댁도 오늘따라 제게는 더욱 정갈하게 느껴집니다. 아니야. 정반대야. 나는 무질서해. 네? 무질서 하시다고요? 그럼 내가 B형이야. 얼마나 무질서한데. 나는 A형하고는 갑갑해서 못 살아.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슬쩍 가서 훑어봐. 그런데 정돈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요만한 거 하나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 처음부터 정리하는 습관이 밴 사람이 아니라 어질러 놨다가 한 번에 A형보다 지독하게 정리하니까.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정리라는 개념인데요. 창조도 어찌 보면 카오스에서 핵심만 남기는 정리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창조는 카오스에서 생겨. 질서에서는 안 생겨. 질서는 이미 죽은 거라네. 카오스가 질서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정리정돈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 예감이 맞다면 기질적으로 내적 불안이 큰 저는 코스모스에서 안도를 느끼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앞선 카오스에서 더 큰 잠재력과 흥분을 느끼시는 것 같군요. 그렇다네. 코스모스가 되면 죽은 거야. 숯하면 뽑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물과 밀가루를 섞어 반죽 덩어리가 카오스야. 그것을 탁탁 치면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국수 가닥이 착착 뽑아져 나오잖아. 그 반죽된 덩어리가 바로 최초의 우주 혼돈이지. 혼돈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에 관한 농담이라네. 누군가는 태초에 땅과 물의 자리를 만드는 토목 엔지니어가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에덴 동산의 정원사라고 했어. 마지막 사람이 가장 그럴싸하게 대답했네. 혼돈이 최초의 비즈니스였다면 뭘 하더라도 온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재주가 있는 정치가야말로 최초의 직업이 아니었겠나는 거지. 어쨌든 카오스나 아노미는 저처럼 평범한 인간에게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통제할 수 없으면 무력해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혼돈 그 자체를 에너지로 느끼신다니 놀랍습니다. 선생님이 파고 계신 우물도 혼돈의 우물인가요? 혼돈은 내게 목마름 그 자체야. 호기심이라는 덩어리지. 여기 파면 물이 나올까? 저기 파면 물이 나올까? 정겨운 카오스,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지. 대통령이 돼야겠다, 장관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우물 앞에서 멈췄겠지. 시원하다. 다 됐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갈증을 남겨둔다네. 다 채우지 않아. 갈증을 남겨두신다고요? 그렇다네. 목마름을 다 채우지 않는 거지. 나는 그동안 올림픽도 해보고 희곡도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시도 쓰고 기호학도 연구했어. 각 분야에서 웬만큼 이뤄내니 남들은 저분이 하나만 하면 대단할 텐데 이것저것 다 한다. 고 안타까워해. 아니야. 나는 이것저것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어. 그렇지 않았다면 재미없어서 못했을 걸세. 그리고 정상에 오를 만하면 갈증을 남겨두고 길을 떠나지. 왜? 올라가면 끝이 나는 거니까. 갈증이 고통인 나는 갈증이 쾌락이라는 그가 신기하기만 했다. 카오스를 불안의 흑점이 아니라 창조의 밝은 점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우리의 선생님은 혼돈 앞에서 생명력이 용솟음쳤다. 세상의 혼돈과 그렇게 대면하는 가가 한 인간의 동선을 결정한다면 그는 이상과 저산을 주저없이 건너다니며 인식의 행흉한 반응을 일으켰다. 처음과 끝을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가시기 전에. 오늘도 예쁘니까. 딱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우리 혜정이 아침에, 그죠? 요즘 자, 이렇게 찍어야지. 이거요? 아이고 이거 요즘 이렇게 찍는다는데. 어디?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거. 각이 안 나와요. 자, 갑니다. 힘들어. 자, 요즘 이렇게 한다고 나도 이렇게 할 필요 없지.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래, 요즘은 요즘이고. 여기다 오늘 비어